어머니, 상가는 제 거나 다름없잖아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위의 뻔뻔한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도장? 그 상가가 왜 내 거야? 그건 내 노후를 위한 거야. 그러자 사위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럼 뭐하러 장모가 있습니까? 다들 집도 차도 받는다는데 저는 뭐예요? 사위를 이렇게 대답해도 돼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 윤경자입니다. 평생을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외동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하루 12시간씩 기계 앞을 지킨 이유는 오직 딸 미선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남겨준 집과 노후 자금, 그리고 작은 상가는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앞으로는 미선이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미선이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의존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무엇이든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늘 저를 붙들었지요. 알바도 구해봤지만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 사장님이 너무 무섭게 말해. 하며 일주일도 못 버티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던 중 친구 소개로 지금의 사위 장진현을 만났습니다. 그는 보험 설계사라 했는데 첫인상은 참 부드럽고 예의 바르더군요. 처음 인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미선이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저를 친아들처럼 생각해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실 겁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제게 사위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놓였던 겁니다. 결혼식 날 턱시도를 입은 진현이 제 딸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선아,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기댈 차례야. 엄마는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되겠지.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도 진현은 다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까지 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힘들지 않게 제가 든든히 받쳐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딸도 나도 의지할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지인들에게 늘 자랑했습니다. 우리 사위는 집안의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든든해서 앞으로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고생하며 일군 집과 상가, 그리고 모아둔 노후 자금이 언젠가 우리 딸과 사위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 생각하며 마음이 놓였지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와 약속이 결국 지켜지지 않을 거짓이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제가 쏟아온 희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으로 치부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 진현의 태도에서 묘한 불편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위라 여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말끝마다 묘한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활 이야기를 하거나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노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얘기를 꺼내면 그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편하게 카드 쓰고 좋은 데 살면서 즐기잖아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말투엔 늘 은근한 깎아내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면서도 저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으니 그러려니 하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쓰려왔습니다. 얼마 후 진현은 본격적으로 부탁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험 영업을 하는데요. 어머니 지인분들 중에 필요한 분 계시면 소개 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곁에 있던 딸 미선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현 씨가 지금 자리 잡아야 할 때잖아.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들아, 그건 안 된다. 내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다 힘들게 살아.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겠니? 나는 못한다. 순간 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에 불만이 스치고 입술이 얇게 달라붙었지만 그는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괜히 말씀 꺼냈네요. 그렇게 물러서는 듯 했지만 저는 그의 표정에서 못내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 오랫동안 왕래 없던 동네 친구들이 하나같이 불편한 기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경자야, 내 사위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 네가 소개했다고 하더라. 보험 좀 들어달라고 성가시게 굴더라.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왜 그런 걸 권하니? 또 다른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장모님이 추천하셨다고 자꾸 강조하니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정말 곤란했어. 앞으로는 좀 말려줘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라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떨었습니다. 내가 분명 거절했는데 내 이름을 팔아 지인들에게 갔다고? 내 체면을 이렇게 짓밟다니.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따져 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딸 미선은 늘 남편 편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친엄마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나는 보험, 영업 도구에 불과한 거였구나.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된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은 금이 되어 제 마음을 무겁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현이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제 앞에 털썩 앉더니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제 부탁을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지인들 소개 안 해주신 거예요? 장모님이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실적이 확 달라졌을 텐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단호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지인들한테 몰래 연락한 거냐? 내 이름을 팔아서 보험을 권유한 게 사실이냐?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출기운에 가려졌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며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사위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딸이랑 결혼했으면 장모님 인맥 좀 쓰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뭐 큰 잘못했습니까? 감사해야죠. 제가 얼마나 발로 뛰어다니는 줄 아세요? 그 정도도 못해주면 제가 무슨 수로 살아요?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내용은 날선 비난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사이 진현은 술 냄새를 풍기며 벌떡 일어나더니 의자를 밀치고 문을 쾅 소리 나게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집 안은 정적뿐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나는 그저 체면 잃지 않으려고 거절했을 뿐인데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도 진현은 술자리만 다녀오면 꼭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동기들은 장인장모가 아파트 사주고 차도 뽑아줬다더군요. 덕분에 여유 있게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저희는 뭐 없잖아요. 겉으로는 농담처럼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속내는 노골적인 불만이었습니다. 눈빛엔 억울함과 탐욕이 서려 있었고 그 말끝마다 은근히 저를 겨냥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돌덩이를 삼킨 듯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하며 딸 하나 키워낸 게 뭐가 죄란 말인가? 내 집과 내 상가를 다 자기 몫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건 아직 내 명의인데. 하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진 못했습니다. 딸의 체면을 생각하면 더더욱 따져 묻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술에 취해 들어온 사위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혹여 또다시 내 앞에서 무례한 말을 쏟아내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사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마다 제 가슴엔 또 하나의 금이 그어졌고 그 금은 점점 더 넓어져 갔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위가 정말 우리 집의 기둥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될까? 믿음은 점차 의심으로 바뀌었고 기대는 서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엔 깊은 불안의 그림자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손목 관절이 성할 리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손목에 심한 통증이 몰려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을 권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도 힘들어지실 겁니다. 빨리 수술하시죠. 저는 겁이 덜컥 났지만 더 미루다간 손을 쓰지 못할까 두려워 결국 입원 수속을 받았습니다. 입원 첫날 저는 속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선이랑 진현이가 와주겠지. 사위는 늘 가족이라 했으니 병실의 얼굴은 보이겠지. 하지만 병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딸은 그저 짧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진현 씨 회사 일 때문에 바쁘대. 진현 씨 오면 밥도 차려야 하고 나도 요즘 정신이 없어. 간병인 불러. 미안해, 엄마. 다음에 시간 나면 들를게. 딸의 목소리엔 미안함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편 눈치를 보며 기계적으로 전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막내 여동생뿐이었습니다. 입원 첫날부터 병실로 달려온 막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미선이나 사위는 안 와도 내가 있잖아.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정 여동생 하나가 이렇게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데 정작 친딸은 남편 곁에 붙어 있으니 서러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마취가 풀리고 회복실에서 나올 때도 막내 여동생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두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언니, 너무 마음 쓰지 마. 요즘 젊은 것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위 같은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언니 인생은 언니가 챙겨야 해. 그 말이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끝없이 허전했습니다. 내가 평생 희생하며 키운 딸인데 결국 의지할 곳은 친정 동생뿐이라니. 며칠 동안 막내는 꼬박 제 병간호를 도맡았습니다. 약 챙겨주고 주를 사오고 땀에 젖은 제 이마를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는 늘 막내가 앉아 있었고 딸과 사위는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퇴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를 밀고 나가는 사람도 약봉지를 챙겨드는 사람도 모두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오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하는구나. 그런데 퇴원하고 며칠 뒤 진현이 태연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회복되셨죠? 다름 아니라 이번에 제가 영업 촬영을 바꾸려 하는데 조금 보태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 되는 게 곧 가족의 자랑 아닙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딸에게조차 저를 챙기게 하지 않던 사람이 회복도 채 되지 않은 제게 돈을 요구하다니. 그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는 수천 마디 말이 요동쳤지만 끝내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단단한 결심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겠다. 이 사람들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 며칠 뒤 진현의 부모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번엔 또 어떻게 나오려나 싶었지만 그때부터 진현의 모습은 제 앞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부모 병실을 찾았습니다. 퇴근하자마자 곧장 달려가 간호를 하고 과일을 깎아드리며 웃는 얼굴로 대화하는 모습은 마치 효심 가득한 아들의 표본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진현은 이런 말을 병실 복도에서 친척들이나 간호사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와, 요즘 보기 힘든 효자네. 칭찬이 빗발쳤고 진현은 그 말들에 취한 듯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병실 침대 옆에 앉아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 직접 끓여온 미음을 떠먹여주는 사진, 그리고
가족은 나의 뿌리, 부모님은 나의 자랑이라는 글귀까지 덧붙였습니다. 댓글에는 감동이다. 역시 진현 씨는 효자네. 라는 말이 달렸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 속 그의 사진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수술된 그림자도 안 비치더니 자기 부모 앞에서는 천사 행세라니. 결국 나는 그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들러리였어. 그냥 지갑만 가진 사람일 뿐이었어. 어느 날 저녁 지퍼실에서 우연히 진현과 미선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심한 듯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안방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선아, 장모님은 막내 이모 있잖아. 그분이 다 챙기시잖아. 우리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 상가는 내거나 다름없어. 결국 내 엄마 재산은 우리가 가져올 거니까 지금부터 뭘 해줄 필요는 없잖아. 미선이 머뭇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엄마를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좀 걸려. 진현은 코웃음을 치며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괜히 힘 빼지 마. 넌 그냥 내 말만 따르면 돼. 우리가 챙길 건 우리 부모님이지 장모님은 막내 이모한테 맡기면 돼. 어차피 상가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끝이야. 그거 받으면 부모님 모시고 유럽 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그게 효도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평생 악착같이 모은 상가를 저렇게 함부로 자기 거라 기정사실화하다니. 내가 그냥 돈줄이었구나. 아플 땐 외면하고 필요할 땐 돈만 뜯어내면 되는 존재.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귀에서는 핏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막내 여동생, 휠체어를 밀어주던 그 손길, 그리고 병실 한 번 오지 않은 딸과 사위. 그 모든 기억이 제 마음을 쥐어뜯듯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내가 들러리로 살던 시절은 끝났다. 저 인간들이 당연히 여기는 그 상가, 그 재산 절대 넘기지 않겠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진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장모님은 막내 이모한테 맡기면 돼. 우리는 받을 것만 받으면 돼. 그 잔인한 한마디는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현은 회사에서 상사가 흘린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주식판에 뛰어들었나 봅니다. 이번에 대기업에서 인수한다더라. 지금 들어가면 최소 2대는 먹는다. 귀가 얇은 진현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가진 돈을 몽땅 털어넣고 모자라다 싶으니 대출까지 받아 무리하게 투자했습니다. 잠깐은 수익이 나는 듯 보였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는 곤두박질 쳤고 화면에 찍히는 붉은 숫자들은 그를 질식시켰습니다. 계좌는 순식간에 반토막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순간 진현의 머릿속을 스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장모님 상가는 내 거나 다름없다. 언젠간 다 내 손에 들어올 건데 지금 미리 담보로 쓰는 게 뭐가 문제야. 그는 이미 제 상가를 자기 소유물인 양 마음대로 굴리기로 결심했고 대출 서류를 챙겨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절차예요. 도장만 한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곧 다시 일어나면 우리 가족이 단번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식탁 위에 던져진 서류에는 굵은 글씨로 담보대출 계약서라 쓰여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진현아, 이게 뭐냐? 제가 묻자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잠깐 상가 담보 잡히면 됩니다. 어차피 제거될 건데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미 상가를 자신의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피땀으로 마련한 내 노후의 버팀목을 사위라는 작자가 이렇게 함부로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안 된다. 그 상가 내 손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지금도 앞으로도. 진현의 얼굴이 굳더니 이내 일그러졌습니다. 태연함은 고증으로 바뀌었고 목소리는 거칠게 치솟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미선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부부는 앞으로 뭐 먹고 삽니까? 다들 장모님한테 도움받아 집 사고 차 받는다는데 우리는 맨날 빈손이에요.
너희가 빈손인 건 내 탓이 아니야. 아니, 그럼 대체 뭐하러 장모가 있습니까? 딴 집 사위들은 다 아파트 받아서 편하게 산다는데 전 뭐예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고 손끝은 떨며 서류를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한 번이 우리 가정의 기로입니다. 도장 찍어주시면 제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부하세요? 그럼 미선이 앞날은요? 결국 고생만 시키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 상가는 내 것이 아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진현은 아예 노골적으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참 답답하시네. 결국 나중에 혼자 쓸 거예요. 미선이도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상가 붙들고 뭐 하시려는 겁니까? 나이 들어 고집 부리다가 결국 외롭게 남으실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저한테 넘기세요. 순간 제 귀가 얼얼해졌습니다. 사위의 입에서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진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내 장모가 내 돈줄이냐? 내가 내 보험 계약 팔아먹는 사람도 아니고 내 주식 도박기 내어줄 하수인도 아니다. 상가가 내 손으로 들어가면 내 부모님 모시고 유럽 여행을 간다고? 감히 내 돈으로 그럴 생각을 해.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단 말이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진현의 눈동자가 일그러지더니 서류를 획 집어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흔들었습니다.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드러나는구나. 나를 어머니로 보는 게 아니라 돈줄로만 여겼던 거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내가 더 참으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햇살이 거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마침내 결심이 제 속에서 굳게 다져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쥔다. 저 뻔뻔한 입에서 다시는 어머니 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겠다. 며칠이 흐른 어느 밤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초췌한 얼굴의 진현이 서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눈동자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식 때문에 빚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사 말만 믿고 덤볐다가 다 잃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집까지 잃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만 동시에 굳건한 다짐이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던 사위가 이제는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라니.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미우침보다도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진현아,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상가를 내 거라 약속이나 했던 적이 있었니?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머니께 보답하겠습니다. 이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 딸 미선이도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남편 곁에 주저앉아 저를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우리 한 번만 도와줘. 진현 씨 정말 이번에 크게 뉘우쳤어. 빚만 조금만 막아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가 우리 버리지 않으면 우린 달라질 거야. 그 말에 제 심장은 흔들렸습니다. 외동딸, 평생 제가 애지중지 키운 딸이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이란 아이도 결국 남편의 뒤에만 숨어 제게 손을 벌리는 도구로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다. 지연아, 너는 나를 돈줄로만 봤고, 미선아, 넌 남편 말만 따라 나를 외면했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주었는지 기억하니? 내 이모였다. 너희는 그때조차 오지 않았다. 진현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이 눈을 가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러나 제 입술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 말에 진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미선은 엄마 하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딸과 사위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휴대폰 화면에 미선이라는 이름이 번쩍였지만 저는 더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은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수술대 위에서 홀로 버려졌던 순간과 사위의 막말이 떠올라 금세 단단히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아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장가를 계속 갖고 있는 한 사위의 요구는 끊이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 상가 매각 절차를 밟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한순간에 굴러내린 듯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모아온 제 마지막 재산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야 제 삶을 제 손으로 움켜쥐었다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상가는 좋은 조건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안정된 노후 자금을 마련했고 일부는 조용히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평생 배움의 기회조차 없이 공장에서 손발을 혹사시켜야 했던 제 지난 날을 떠올리며 누군가에게는 제가 못 누린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오래도록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계획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사를 찾아가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두근거렸습니다. 너무 고마운 막내 여동생과의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영어회화 교재를 사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그림과 자수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장모도 누군가의 돈줄도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 밥 좀 흘리지 말라니까요. 애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지저분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같이 사는 동안은 신경 좀 써주세요. 미진아, 시아버지한테 왜 그러니? 너희가 한 달만 살게 해달래서 사는 거잖아. 우리가 너희 생활 패턴에 맞춰주느라 얼마나 힘든데. 저희한테 맞춰주는 게 뭐가 힘들어요?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달라는 거냐? 며느리와 시부모님의 대화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박정혜라고 합니다. 평생 살림만 하며 살아왔고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결혼한 아들 정훈이가 새 아파트를 장만했다며 기뻐했을 때 저는 내 일처럼 기뻤어요. 그런데 입주 날짜가 꼬여서 한 달 정도는 우리 집에서 지내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 한 달만 신세 좀 지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 아들이 집 장만을 했는데 그 정도야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 있지.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며느리 미진이 짐을 들고 들어오면서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한 달간 시집살이네. 어휴, 버틸 수 있을까?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자기들 사정 때문에 들어오면서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의아하고 서운했지만 꾹 눌렀어요. 그냥 긴장해서 나온 말이겠거니 애써 못 들은 척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을 바꿨어요. 원래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렸는데 젊은 사람들,
늦잠 자니 아침도 늦게 차렸어요. 세탁기도 며느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려줬어요. 남편도 소파 자리를 양보하고 보고 싶은 뉴스 대신 젊은 부부가 좋아하는 예능을 보며 맞춰갔어요. 그 정도면 서로 편하게 지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이 터진 건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였어요. 반찬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는데 남편이 반찬을 집어 올리다 밥알 몇 개를 흘렸어요. 나이가 드니 손끝이 예전 같지 않아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밥 좀 조심히 드세요. 애처럼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평생 가정을 지켜온 제 남편인데 며느리 입에서 그런 무례한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밥만 뜨더군요. 제가 얼른 중재하려고 했어요. 내가 치울게. 내 아버지는 원래 좀 손이 느려서 그래. 그냥 먹어. 그런데 며느리는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요, 제가 치울게요. 다음부턴 조심 좀 해주세요. 매번 그러시면 제가 힘들잖아요. 저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매번 그러시면 힘들다. 며느리 입에서 남편을 아이 다루든 나무라는 말이 나오니 서럽고 화가 났어요. 남편이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숟가락을 들고만 있었어요. 저는 밥알이 목에 걸린 듯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며느리가 치우는 척하면서 작은 소리로 투덜거렸어요. 역시 시집살이 쉽지 않네. 참, 내가 무슨 죄로 이러고 있나 몰라. 그 말이 제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어요. 시집살이라니 자기들 집 사정 때문에 들어와 살면서 정작 구박받는 건 우리인데 며느리 입에서는 시집살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이 제 옆에서 작은 한숨을 쉬는 게 들렸어요. 제가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 늙으니 뭐 손이 말을 안 듣는 거지. 근데 며느리가 너무 심했지. 당신이 흘린 밥알 몇 개가 무슨 큰 잘못이라고.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누워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참자. 우리 집에서 살기 불편하니 그러는 거겠지.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 저는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제 집인데 제 남편이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 달의 동거가 아니라 제게는 새로운 며느리살이의 시작이었음을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그래도 그저 하루 이틀이겠거니 며느리도 적응하면 나아지겠거니 하며 애써 참아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음을 곧 깨달아야 했어요. 며칠 뒤 저녁상을 차려놓고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어요. 국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국을 한 숟갈 뜨다 목에 걸린 겁니다. 나이가 드니 가끔 사례가 잘 걸리는데 그날은 더 심하게 기침을 하며 물을 찾았어요. 저는 얼른 컵에 물을 따라 건네주며 천천히 드세요. 국물 삼키다가 잘못 넘어갔나 보네. 그런데 며느리 미진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더니 말했어요. 아버님은 왜 이렇게 사례가 자주 걸리세요? 혹시 어디 이상 있으신 거 아니에요? 검사라도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투만 들으면 걱정하는 것 같지만 표정에는 혐오와 짜증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급하게 먹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살에 걸리시면 혹시 큰 병일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귀찮을 수 있으니까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속에 담긴 건 당신 때문에 불편하다는 뜻이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푹 숙였고 그 모습이 제 눈에 박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손재주 좋고 일 하나 허투루 한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이 들어 조금 불편해졌다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걸 보니 속이 문드러졌어요. 제가 며느리의 말투가 마음에 걸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진아, 내 아버지가 원래 목이 좀 약하셔. 젊을 때부터 그러셨으니 너무 뭐라 하지 마. 그러자 며느리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제가 예민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솔직히 매번 그러시면 저도 힘들잖아요. 순간 저는 속에서 화가 치솟았어요. 남편이 국물 잘못 삼킨 게 왜 며느리에게 힘든 일이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들 정훈이 곁에 있으니 상황을 수습하겠지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정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못하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식탁 위는 싸늘하게 식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국에 손도 대지 못하고 밥만 몇 숟가락 뜨다 말았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어요. 자, 다들 많이 먹자. 요즘 날도 쌀쌀한데 따뜻한 국물 먹어야지. 하지만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배부르다. 먼저 일어나야겠다. 그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는 남편의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하던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그저 손으로 수저를 정리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저는 젓가락을 손에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이불 속에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여보, 속상하지? 괜찮아. 괜찮다니까. 그냥 나이가 드니 그러는 건데 괜히 미진이한테 민폐 끼친 것 같아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다 미안하더군요. 제 집에서 제 남편이 눈치 보며 사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며느리는 그날 저녁에도 투덜댔어요. 설거지를 하며 작은 목소리로 흘린 말이 제 귀에 그대로 꽂혔어요. 에휴, 내가 여기 와서 별별 고생을 다 하네. 시집살이 진짜 지긋지긋하다.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시집살이라니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지 제 귀가 의심스러웠어요. 정작 남편이 매번 구박을 당하며 눈치를 보고 저는 며느리 비위 맞추느라 허둥대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억눌렸던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또 중얼거렸어요. 예전엔 시집살이라더니 이제는 며느리살이네. 며느리가 남편을 밥 흘린다고 구박하고 또 살해가 걸렸다고 말을 하던 일들이 제 마음에 켜켜이 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이제 그만하겠지 스스로 다독였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남편을 무시했어요. 그날은 점심을 다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컵에 물을 따라 마셨어요. 오래된 컵이긴 해도 저희가 늘 쓰던 거라 정겨운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표정이 싹 굳었어요. 아버님, 컵은 따로 쓰는 게 위생상 좋겠어요. 저희 컵에는 손대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 집도 아닌데 남편이 집에서 물 한 잔 마신 게 무슨 잘못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다가 아무 말 없이 컵을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그 컵을 집어들고는 세제를 뿌려 박박 문질렀어요. 그것도 모자라 락스까지 꺼내더니 물을 부어 소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얀 거품이 컵 안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걸 보는데 제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마신 컵을 마치 더러운 물건처럼 다루는 며느리의 손놀림에 저는 치가 떨렸어요.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미진아, 내 아버지가 쓰시던 컵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세척만 해도 깨끗해. 그러자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며 웃음을 비웃듯 지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위생이 제일 중요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나이 드시면 각종 세균도 쉽게 옮고 저희도 조심해야죠.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붉어져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웠어요. 평생 저를 지켜주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온 제 남편이 이제는 제 집에서조차 세균 취급을 받으며 설 자리를 잃고 있었어요. 아들 정훈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가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정훈아, 내 아버지가 집에서 물 한 잔 마신 게 뭐가 문제냐? 내 아내가 이러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니? 하지만 정훈은 눈을 내리깔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그냥 미진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요즘은 위생에 민감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라는 놈이 자기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두두는커녕 눈치만 보며 아내 편을 드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방 수건을 꽉 쥐었어요.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만 말했어요. 내가 조심할게.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 남편의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문제를 만든 건 남편이 아니라 며느리인데 왜 우리 쪽이 늘 조심해야 하는 건지, 왜 우리 집에서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컵을 소독해 놓고 마치 본인이 큰일을 해낸 듯 손을 털며 웃었어요. 앞으로는 꼭 따로 쓰세요. 저희는 저희 컵 쓸 테니까요. 그 웃음이 제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어요. 저는 다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예전엔 시집살이라더니 이제는 며느리살이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던진 그 말과 행동들이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 시집에 들어가 시어른들 모시며 눈치 보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억울해도 참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제 집에서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는 꼴이라니 세상이 이렇게도 변했구나 싶었어요. 점점 제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단순히 서운함이 아니라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남편이 점점 작아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데 그걸 그냥 두고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폭발하지 않았어요. 그날의 컵 사건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겼고 곧 다가올 더 큰 사건의 예고편 같은 것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남편은 더더욱 작아졌고 저는 매일을 참으며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결국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동네 이웃이 잠깐 들렀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분이라 저는 반갑게 맞이했지요. 과일을 꺼내놓고 다 같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도 모처럼 얼굴에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니 잠시 마음이 풀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며느리 입에서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유, 저도 여기서 눈칫밥 먹는 처지예요. 시집살이 지긋지긋하네요. 하루빨리 제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 말이 터져 나온 순간 제 귀가 멍해졌어요. 이웃도 놀란 듯 눈이 동그래졌고 손에 쥔 과일 포크를 덜컥 떨어뜨렸어요. 남편은 얼굴이 확 굵어지며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웃이 얼른 분위기를 수습하려 하듯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이고, 며느님.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힘들지요. 그래도 부모님 집인데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밥 먹을 때마다 신경 써야 하고 컵도 따로 써야 하고 집안 공부도 무거워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어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밥 먹을 때마다 신경 쓴다. 밥 흘린 남편을 구박하던 게 본인이면서 컵도 따로 써야 한다. 그건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면서 이제 와서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양 저렇게 떠드는 며느리를 보며 속이 뒤집혔어요.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자기 집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으니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웃은 더 이상 말문이 막힌 듯 분위기를 읽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두 분 건강하시고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배웅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문고리를 잡기도 힘들었어요. 이웃이 나간 뒤 집안은 고요했어요.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제 안에 억눌려 있던 울분이 활화산처럼 치밀어 올랐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터져버렸어요. 미진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아? 한 달도 못 버티면서 시집살이라고? 정작 아버지하고 내가 며느리살이를 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내 집에서 내 남편이 구박받는 꼴을 내가 더는 못 본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아들 정우는 그제야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진이가 그냥 한 말 가지고. 저는 아들의 말을 끊어내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냥 한 말. 내 아내가 내 친구 앞에서
우리를 모욕한 게 그냥 한 말이라고? 정훈아, 당장 짐 챙겨서 나가라. 오늘로 끝이다.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이제 곧 이사 들어가는데 그동안 잠깐만 참아두시면 되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저도 많이 참고 있다고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큰 잘못. 내가 오늘 한 말이 내 가슴에 비수가 된 거야. 그리고 정훈아, 집 사는데 빌려주기로 한 1억. 그 약속도 이제 없다. 사람 간의 도리와 믿음이 있을 때 약속이 지켜지는 거다. 아들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떠올랐겠지요. 며느리는 눈을 부릅뜨고 제게 대들었어요. 어머니, 그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그렇게 뒤집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는 그 돈 믿고 계획 다 세운 건데 이렇게 배신하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배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게 진짜 배신이다. 내 남편을 구박하고 내 친구 앞에서 우리를 욕보인 며느리한테 내가 왜 내 돈을 줘야 하니?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는 걸. 며느리 미지는 벌떡 일어나 손을 허리에 짚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그 돈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없다뇨? 저희 대출 계획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한테 이자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아세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부담이 크면 내가 좀 절약해서 살면 된다. 내 입으로 내 남편을 구박하고 내 집에서 우리를 모욕해놓고 무슨 낯으로 돈을 달라 하니? 그러자 미진의 얼굴이 벌개지며 더욱 날이 선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다 풀린 거, 살해 걸린 거, 컵 따로 쓰자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제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위생 챙겨야 하고 저도 편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왜 저만 나쁘다고 하세요?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내 태도가 잘못된 거다. 말이란 건 가시처럼 박힐 수 있다는 걸 모르느냐? 시아버지 구박하고 이웃 앞에서 시부모를 웃음거리로 만든 게 사소한 잘못이냐? 하지만 미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말을 비웃듯 웃으며 되받아쳤어요. 웃음거리라니요? 저는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을 말한 거예요. 제가 여기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했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눈치 보며 살았다고요. 저도 피해자예요. 어머니? 저는 참다 못해 손이 떨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피해자? 정작 내가 며느리살이를 하고 있다. 네 시아버지는 내 말 한마디에 고개도 못 들고 나는 내 집에서 내 눈치 보며 살았다. 누가 피해자인데 내가 피해자라고? 그때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미진이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며칠만 더 살면 되잖아요. 곧 이사 가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더 크게 외쳤어요. 정훈아, 내가 아들이라는 놈이 내 아버지가 내 아내한테 구박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냐? 내 친구 앞에서 우리를 모욕한데도 내 아내 편만 드는 게 아들이냐? 너까지 내 가슴에 못을 박는구나. 정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상황이 너무... 그 사이 며느리는 제 말을 끊고 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제 독립해야 돼요. 부모님은 이제 저희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시면 돼요. 돈 일도 이제 와서 뒤집으시면 안 되죠. 어른이 그렇게 말씀을 바꾸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삽니까? 저는 며느리의 그 오만한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믿음? 내가 우리에게 한 게 믿음이냐? 남편을 아이 다루듯 구박하고 컵 하나에 얼굴을 찌푸리며 내 앞에서 시집살이라 떠들어댄 게 믿음이냐? 그런 며느리한테 내가 왜 내 돈을 줘야 하는데? 미지는 팔짱을 끼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뱉어냈어요. 그래서 결국 돈 때문에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네요? 저희가 부모님 집에서 잠깐 지내는 게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불편했거든요. 매일같이 밥상 차리고 치우는 것도 지겹고 살에 걸리면 그 소리 듣는 것도 짜증났어요. 차라리 이사가 더 늦어도 좋으니까 전 여기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끝내 속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지겹다, 짜증난다. 이 집을 자기 시댁이 아니라 하숙집 취급하는 그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좋다. 내가 그렇게 불편하다 하니 잘됐다. 당장 내일 짐 챙겨 나가라. 이 집은 너희가 눈치 주는 집이 아니라 내 집이고 내 남편이 쉴 곳이다. 그리고 집 사는데 빌려주기로 한 1억 은행에서 대출 받고 내가 알아서 해라.
정훈이 제 앞에 다급히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 진짜 힘들어져요. 대출 이자 감당 못하면 큰일 난다고요.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큰일 나는 게 무서우면 부모에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그 순간 집안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저는 그날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각오였어요. 아들 부부는 제 말대로 결국 짐을 꾸렸어요. 보름 동안 집안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던 그들의 옷가지와 물건들이 부랴부랴 박스에 담기고 현관 앞에는 이삿짐처럼 쌓여갔어요. 며느리 미지는 마지막까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결국 부모 자식 간의 돈 때문에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다 어머니 체면 때문 아닌가요? 체면이 밥 먹여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체면이 밥은 못 먹여주지만 사람의 도리는 지켜준다. 내가 우리를 사람답게 대했더라면 내가 체면이 아니라 마음으로 너를 지켰을 거다. 미지는 대꾸하지 못하고 입술만 실룩거렸어요. 정우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만 내쉬더니 짐을 들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마치 수십 년 묵은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 후로 아들 부부는 근처 원룸을 급히 얻어 들어갔어요. 전세금에 보탤 1억이 사라졌으니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고 대출이자만 해도 월급의 절반을 가져갔다고 들었어요. 정우는 회사 일이 끝나면 대리 알바까지 뛰어야 했고 미지는 주말마다 투잡을 나가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제 귀에도 들어왔어요. 미진이 그동안 명품 가방이며 해외여행을 자랑하던 건 온데간데 없고 장바구니 쿠폰을 들고 마트를 돌아다니며 세일 코너만 찾는다더군요. 정우는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부모님께 너무 큰 잘못을 했다며 울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한 번은 미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피곤과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 그동안 많이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무례했네요. 저희 많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혹시 다시...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미진아, 늦게라도 잘못을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상처라는 건 한 번 나면 흉터로 남는다. 우리는 그날 내 말로 이미 많이 다쳤어. 그러니 이제 내가 내 가정을 지켜라. 돈은 바라지 마라. 대신 내 남편을 존중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게 진짜 사는 길이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하게 가슴이 시원했어요. 애써 눈물을 삼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그것은 제가 원하던 회한이기도 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잘했어.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이 참았는데 이제야 속이 다 풀리는구나. 이제라도 우리 노후를 우리 둘이 지켜가면 되지 않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야 집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우리 둘이서만 살아도 충분히 평안해요. 그날 이후 집안에는 평온이 깃들었어요.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따뜻한 차를 나누며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하며 웃음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은 소파에 편히 앉아 좋아하는 뉴스와 드라마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어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식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그 사실을 아들 부부가 뼈저리게 배웠으니 저로서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전엔 시집살이라더니 이제는 며느리살이. 하지만 이제는 끝이다. 내 집과 내 남편, 그리고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어요.